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푸시나요? 그럴 때는 빨리 몸을 움직여야 돼요. 집 안에라도 돌아다니고 설거지라도 갑자기 한다든지 막 안 뜯었던 소포를 갑자기 뜯는다든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에 진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 기분 절대 영원하지 않고 5분 만에 내가 바꿀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몸을 움직여야 돼, 진짜로.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강의로 찾아뵙게 된 교육팀의 김유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나의 감정 표현 그리고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어떤 감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과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감정 조절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감정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걸까요? 감정 표현이 어려운 이유는 감정은 기억하시죠? 본능의 영역이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나의 감정을 빠져나오지도 못했는데, 즉 본능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는데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즉 이성의 영역에 다가가기는 매우 힘든데요. 흔히 말문이 막힌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진짜 힘들 때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감정은 나의 상태가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냐 아니면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 것이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요즘은 남들에게 욕을 좀 먹어도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미덕이 된 사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부추기거나 스스로가 나는 지금부터 까칠하게 살 거야 라고 선언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정말 다 좋은 걸까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게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든 적당한 게 필요해요. 나의 화남, 슬픔을 표현하기는 하되 너무 극적으로는 말고 적당히 표현하는 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감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감정을 조절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감정은 나의 내면의 상태가 외부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우리의 뇌는 이성을 관장하는 부분이 꺼지고요. 본능을 관장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위기야 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 신호는 곧바로 신체로 전달이 됩니다. 위험하다는 그 신호가 신체에 전달이 되죠. 심장 박동수가 가빠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이 신체의 신호가 다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뇌는 우리의 몸이 위험 신호를 감지를 했어 라고 전달받고 이 신호가 다시 우리 신체로 또 전달이 되는 거.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감정은 격양되고 그러면서 감정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때 빵! 하고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결과적으로는 후회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도망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를 부수거나 그런 행동화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뇌와 몸의 최고치를 찍게 되면 우리의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다시 최하위로 내려가게 돼요. 그때 느끼는 게 바로 박탈감,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면 이제는 조금 쉬어야겠다라는 신호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극에 달해서 터지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순간 우리가 감정을 조절한다라고 하죠. 감정은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 신호가 스스로에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뇌는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신체에 신호를 주고 그 신체 신호가 다시 뇌로 전달이 되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을 어느 수준의 위험 수준으로 감지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과거의 경험, 평소에 스스로가 감정을 어떻게 조절했는지에 따라서 스스로가 느끼는
위험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흥분하고 감정이 격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감정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 위험 신호를 느끼게 되는지를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순간에 감정 조절을 하기가 힘든지를 알아야 감정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감정 조절이 힘든 사람들의 특징을 크게 3가지 정도 알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행동화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극에 달해지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다치게 하는 행동화가 습관이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두 번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민원콜을 받고 격양된 감정을 풀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민원콜을 받으면 첫 번째 민원콜을 응대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의 흐름의 속도보다 두 번째 감정을 느끼는 흐름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나의 감정이 아직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누군가가 자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경험들을 떨쳐내지 못한 사람들은 평소에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빨리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텀블러에 물이 반이 차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반을 채우는 게 더 빠르잖아요. 반 정도의 차이는 이 감정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다른 감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감정이 격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덜 풀린 사람들은 괜히 엉뚱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약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본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기 싫어 라고 한다고 해서 감정을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감정을 안 느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감정 표현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 중 하나다입니다. 그럼 이 감정 표현, 감정 조절을 왜 잘 해야 할까요?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감정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에 지속적인 두통을 주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주기도 하고요.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경우 생기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면역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각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 했었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줘요. 우리의 판단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스스로를 비하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화가 나서 결국은 행동화로 표출이 되고 감정이 격양이 돼서 팍 하고 터지는 순간 무기력함을 느끼고 자존감을 훼손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문제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만 갖고 온다는 게 문제예요. 두렵다거나 초조하다거나 죄책감이 들고 실망감이 들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길을 걷다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또 열심히 걷다 보면 또 넘어져요. 또 일어나요. 이런 상황을 반복하게 되면 계속 넘어졌을 때 어느 순간 일어나기 싫어. 어차피 또 넘어질 거 내가 왜 다시 일어나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겠죠. 반복되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가지고 오는 결과로 자존감을 많이 훼손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이 자존감을 빠르게 회복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결국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스스로가 나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첫 번째 사람의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회복력이 두 번째 사람의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회복력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가치 있음을 근거화하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그래 맞아, 난 이렇게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회복하는 회복력을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장점들을 나열해 놨어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나의 장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를 한 번씩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체크해 보셨나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체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슬쩍 바라봐 보면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워, 손발이 오글오글 거려 라고 하시다가도 굉장히 집중해서 체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의 장점을 시각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 한 가지 정도는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들어갈 때만큼은 이 엔돌핀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내가 우상콜의 엔돌핀 강사가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강의에 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엔돌핀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를 대표하는 애니띵땡이나 분위기 메이커라는 그 단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나를 대표하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재량 시간 안에 다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